파도 소리가 멀리서 들려옵니다. 바람 소리, 갈매기 울음소리가 겹칩니다. 1598년 음력 11월 19일 조선의 남쪽 바다, 노량 앞바다에 포성이 멈춘 새벽이었습니다. 불타는 외선의 잔해 사이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바다 위에 떠있는 조선 판옥선 한 척의 갑판 위에는 하얀 천이 덮인 시신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 한 사람은 바다에서 숨을 거두었고 같은 날 또 한 사람은 조정에서 쫓겨났습니다. 바다의 그 사람은 이순신, 한양의 그 사람은 류성룡. 이 두 사람은 어린 시절 같은 동네에서 뛰어놀던 벗이었습니다. 두 별의 약속. 류성룡과 이순신, 나라를 구한 우정.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70여 년 전, 한양의 남산 기슭에 건천동이라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충무로라 불리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이 작은 동네에서 훗날 나라의 운명을 함께 짊어질 두 소년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11살 남짓한 소년 류성룡이 담장 아래 앉아 책을 읽고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글자를 짚으며 중얼중얼 읽는 모습. 반대편에서 아이들의 함성이 들려옵니다. 이순신이 대장이다. 이순신이 대장. 류성룡이 고개를 듭니다. 8살 소년 이순신이 나무 막대기를 칼처럼 들고 아이들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눈매가 날카롭고 동작이 빠릅니다. 아이들 사이에서 단연 돋보입니다. 이순신이 외칩니다. 너는 왼쪽에서 돌아. 너는 오른쪽. 내가 앞에서 간다. 아이들이 우르르 달려갑니다. 류성룡이 다가와 팔짱을 끼고 지켜봅니다. 미소를 짓습니다. 류성룡이 말합니다. 순신아, 너는 놀이를 해도 전쟁을 하는구나. 이순신이 돌아보며 환하게 웃습니다. 성룡이 형. 형은 또 책이야? 하루 종일 책만 읽으면 재미없지 않아. 류성룡이 책을 들어 보이며 말합니다. 이게 재미없다고? 맹자에 이런 말이 있어. 부귀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빈천에도 뜻을 굽히지 않으며 위세와 무력에도 굴복하지 않는 자, 이를 대장부라 한다. 순신아, 너 같은 아이를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지 않느냐? 별이 하나둘 떠오릅니다. 이순신이 말합니다. 형, 나 사실 고민이 있어. 류성룡이 묻습니다. 무슨 고민? 이순신이 대답합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문과에 급제한 집안이야. 증조부님은 병조참의를 지내셨고, 그런데 할아버지가 기묘사화 때 화를 입은 뒤로 아버님께서는 벼슬의 뜻을 두지 않으셔서 가세가 기울었어. 내가 문과에 급제해서 집안을 일으켜 세워야 하는데? 류성룡이 묻습니다. 그런데 이순신이 주먹을 불끈 쥐며 말합니다. 나는 문관보다 활 쏘고 말 타고 창칼을 쓰는 무관이 되고 싶어. 어찌하면 좋겠어, 형. 류성룡이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더니 진지한 얼굴로 돌아봅니다. 순신아, 나라를 위해 일하는데 무관이 어디 따로 있겠느냐. 나도 비록 문관의 길을 걸으려 하지만 외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려면 병법에 능해야 한다 싶어서 틈만 나면 병서를 읽고 있다. 너처럼 기백이 뛰어나고 용맹하고 지략이 있는 사람이 장수가 된다면 이 나라에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느냐. 부디 그 뜻을 굽히지 마라. 이순신의 눈이 빛납니다. 형, 고맙다. 나 반드시 훌륭한 장수가 되게. 류성룡이 말합니다. 그래, 그리고 나는 반드시 너를 쓸 자리를 만들어 놓으마. 두 소년이 손을 맞잡습니다. 이 약속은 30년 뒤 정말로 지켜지게 됩니다. 건천동을 떠나 안동으로 내려간 류성룡은 20살 무렵 당대 최고의 학자 퇴계이황 선생의 문화에 들어갑니다. 안개 낀 산자락, 도산서원의 강학실. 20살 청년 류성룡이 여러 제자들 사이에 앉아있고
앞에 백발의 노학자 퇴계이왕이 앉아 있습니다. 류성룡이 질문합니다. 선생님, 이와 기의 관계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이가 발하여 기가 따르는 것과 기가 발하여 이가 타는 것, 이 둘이 과연 분리될 수 있는 것입니까? 퇴계이왕이 류성룡을 유심히 바라봅니다. 성룡아, 내가 그 질문을 스스로 떠올렸다는 것이 이미 답의 절반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퇴계가 다른 제자들을 돌아보며 말합니다. 이 아이는 하늘이 낸 사람이로다. 제자들이 류성룡을 놀란 눈으로 바라봅니다. 퇴계이왕은 류성룡을 가리켜 하늘이 낸 사람이라 평했습니다. 수많은 제자 중에서도 가장 아끼는 수제자, 그가 바로 류성룡이었습니다. 1566년, 명종 21년. 류성룡은 25의 나이에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오릅니다. 승문원 부정자를 시작으로 예문관 검열, 공조자랑, 부수찬, 정언, 조정의 요직을 두루 거치며 빠르게 두각을 나타냅니다. 1580년대, 40대에 접어든 류성룡이 조정에서 선조에게 아뢰입니다. 전하, 북방의 여진족과 남방의 왜구, 양쪽 모두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조선의 군사체제는 오래되어 낡았사옵고 장수의 선발 또한 가문과 연줄이 아닌 실력과 충성으로 이루어져야 하옵니다. 선조가 답합니다. 경의 말이 옳소. 앞으로도 거리낌 없이 가나시오. 류성룡은 대사원, 경상도 관찰사, 예조판서, 병조판서를 거쳐 조선의 국정 최고 책임자인 영의정에까지 오릅니다. 선조 임금은 류성룡의 박학다식함과 국가 대사를 꿰뚫어보는 해안을 깊이 신뢰했습니다. 학문과 실무를 겸비한 드문 인재. 퇴계의 수제자가 마침내 조선의 국정을 이끄는 자리에 선 것입니다. 어느 밤, 류성룡이 촛불 아래에서 문서를 검토하다가 멈춥니다. 먼 곳을 바라보는 눈빛. 류성룡이 혼잣말을 합니다. 일본에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하고 그 칼끝을 밖으로 돌리려 한다는 소문.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 서랍에서 오래된 편지를 꺼냅니다. 이순신의 필체입니다. 류성룡이 중얼거립니다. 순신아, 내가 필요한 때가 오고 있구나. 1591년 2월, 조정이 분주합니다. 대신들이 외의 침입 여부를 놓고 논쟁 중입니다. 한 대신이 말합니다. 통신사 황윤길은 외가 반드시 침입할 것이라 하였으나 부사 김성일은 그런 기색이 없었다 하였습니다. 신은 김성일의 판단이 옳다고 봅니다. 다른 대신이 거듭니다. 그렇습니다. 외가 감히 조선을 침범하겠습니까? 헛된 공포로 민심을 어지럽혀서는 안 됩니다. 류성룡이 앞으로 나섭니다. 분위기가 바뀝니다. 전하, 신은 생각이 다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 전국을 통일한 뒤 그 수십만 대군을 놀려두겠습니까? 명나라를 치러 갈 터이니 길을 내달라 한 그 말이 빈말이 아닐 수 있사옵니다. 대비하지 않으면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선조가 묻습니다. 경의 말에도 일리가 있소. 그렇다면 어찌하면 좋겠소. 류성룡이 무릎을 꿇으며 아뢰입니다. 전하, 이순신에게 전라도 쪽 바다를 맡기시옵소서. 그는 능히 그 일을 해내고도 남을 사람이옵니다. 또한 형조정랑 권유를 의주 목사로 사마 육지의 방비를 맡기시옵소서. 조정이 술렁입니다. 한 대신이 벌떡 일어납니다. 전하, 이순신은 이제 겨우 종육품 정업 현감이옵니다. 그런 자에게 정삼품 수군절도 사라니 이는 천부당만 부당한 일이옵니다. 수십 년의 관례를 무시하는 처사이옵니다. 또 다른 대신이 말합니다. 류 대감이 같은 동네 출신이라 하여 사사로운 정으로 청구하는 것 아니옵니까? 류성룡이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눈빛이 단호합니다. 전하, 신의 집이 이순신과 같은 동네였기에 어려서부터
그의 사람됨을 잘 알고 있사옵니다. 이순신은 어릴 때부터 영특하고 활달하며 장수의 제목이었사옵니다. 지금 이 나라에 필요한 것은 가문도, 품계도 아닌 진정 바다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옵니다. 장차 이 나라의 운명이 달린 일이옵니다. 부디 그에게 조선의 바다를 맡겨주옵소서. 긴 침묵이 흐릅니다. 선조가 류성룡을 바라봅니다. 경의 눈을 믿겠소. 이순신을 전라좌도 수군절도사에 제수하라. 류성룡이 깊이 절합니다. 1591년 류성룡의 청거로 일개 현감에 불과했던 이순신은 7품계를 뛰어넘어 전라좌 수사에 임명됩니다. 파격 중에 파격. 그러나 이 신의 한 수가 1년 뒤 조선의 운명을 바꾸게 됩니다. 이순신이 전라좌 수영에 부임합니다. 47의 나이에 관복을 입고 수군 진영을 둘러보는 이순신. 병사들의 기강이 해이하고 무기는 녹슬어 있으며 배는 낡았습니다. 이순신이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성룡 형이 나에게 이 바다를 맡겼다. 형의 눈이 틀리지 않았음을 반드시 증명하겠다. 이순신이 큰 소리로 명령합니다. 전 군사는 들으라. 오늘부터 전시태세로 전환한다. 배를 수리하고 무기를 정비하라. 그리고 거북선의 건조를 시작하라. 북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1592년 4월 13일 검은 바다, 안개 속에서 수백 척의 외선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깃발이 펄럭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을 받은 왜군 15만 대군이 부산포에 상륙합니다. 조선은 200년 가까이 큰 전쟁 없이 지내온 나라였습니다. 전쟁의 참혹함은 기억 속에서 사라진 지 오래였고 군사들의 기강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부산 진성에서 왜군이 성벽을 넘어옵니다. 칼보림, 불길, 비명. 부산진 첨사정발이 분전하다 쓰러집니다. 한양 궁궐. 선조가 파란 얼굴로 어전회의를 주재합니다. 대신들이 우왕좌왕합니다. 선조가 말합니다. 적이 이미 충주까지 올라왔다 하니 한양도 위태롭소. 파천을 준비하시오. 류성룡이 나섭니다. 전하. 임금이 도성을 버리면 민심이 무너집니다. 도성 사수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조는 이미 마음을 정한 듯합니다. 류정승, 경이 도체찰사가 되어 군무를 총괄하시오. 모든 것을 경에게 맡기겠소. 이순신의 첫 번째 전투이자 첫 번째 승리입니다. 외선 26척을 격파하는 대승. 이순신 전술의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첫째, 절대로 가까이부터 싸우지 않는다. 둘째, 조선 수군의 최대 강점인 화포의 사거리를 최대한 활용한다. 셋째, 적을 알고 나를 알아. 유리한 곳에서만 싸운다. 두 번째 전투, 사천해전. 1592년 5월 29일, 이 전투에서 이순신의 비밀 병기가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다 위에 기이한 형태의 전선이 나타납니다. 등 위에 쇠못이 촘촘히 박혀있고 용의 머리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거북선입니다. 이순신이 명령합니다. 거북선을 선봉에 세워라. 적진 한가운데로 돌진시킨다. 거북선이 외선 사이로 돌격합니다. 왜군이 거북선에 올라타려 하지만 쇠못에 찔려 비명을 지릅니다. 거북선의 포구에서 불길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최대의 해전이 다가옵니다. 한산도대첩. 1592년 7월 8일 이순신이 장수들을 모아 작전을 설명합니다. 바닥에 지도를 펼쳐놓았습니다. 외의 수군 대장 와키자카 야스하루가 전선 73척을 이끌고 견내량에 진을 치고 있다. 견내량은 물길이 좁아 우리의 전술을 펼치기 어렵다. 따라서 적을 넓은 한산도 앞바다로 끌어내야 한다. 한장수가 묻습니다. 적을 유인한다는 말씀이옵니까?
이순신이 대답합니다. 그렇다. 판옥선 대여섯 척을 미끼로 보내 적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 후퇴시킨다. 왜군의 성격을 안다. 그들은 반드시 뒤쫓아 올 것이다. 그리고 적이 한산도 앞넓은 바다에 이르면 포탄이 외선에 명중하고 나무 파편이 사방으로 튀며 불길이 치솟습니다. 왜군이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거북선이 중앙을 관통하며 적의 지휘선을 공격합니다. 한산도 대첩. 외선 73척 중 59척이 격침되었습니다. 살아 돌아간 것은 겨우 14척. 와키자카 야스하루는 간신히 목숨만 건져 도주했습니다. 이순신이 이 전투에서 보여준 전술적 천재성은 세계 해전사에 길이 남게 됩니다. 첫째, 유인 작전. 좁은 수로에서 싸우지 않고 적을 넓은 바다로 끌어냈습니다. 둘째, 하익진. 학이 날개를 펼치듯 적을 포위하여 사방에서 화포를 집중시키는 포위 선멸 전술. 이것은 적의 강점인 백병전을 원천 봉쇄하고 조선의 강점인 원거리 포격전을 극대화하는 전술이었습니다. 셋째, 적의 심리를 이용한 거짓 퇴각. 왜군의 공격적 성격을 꿰뚫어보고 미끼로 유인한 것은 이순신만의 해안이었습니다. 한산도 대첩으로 왜군의 서해 진출로가 완전히 차단되었고 육지의 왜군은 보급로를 잃게 됩니다. 이것이 전쟁의 흐름을 바꾼 결정적 전환점이었습니다. 밤늦은 의주 행제소. 류성룡이 문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친 얼굴이지만 눈빛은 살아있습니다. 그때 전령이 달려옵니다. 대감마님. 이순신 수사가 한산도에서 외선 59척을 격침시켰다 하옵니다. 류성룡이 잠시 눈을 감습니다. 미소가 번집니다. 류성룡이 혼잣말을 합니다. 순신아, 해내고 있구나. 네가 해내고 있어. 다시 눈을 뜨며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이 소식을 전하께 즉시 보고하라. 그리고 수군의 군량과 무기 보급을 늘려라. 이순신이 바다를 지키는 한, 이 전쟁은 이길 수 있다. 이순신을 대신해 삼도수 군통제사가 된 원규는 칠천량 해전에서 조선 수군을 괴멸시킵니다. 판옥선 수백 척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이순신이 수년에 걸쳐 이룬 모든 것이 무너진 것입니다. 조정은 다급히 이순신을 다시 삼도수 군통제사에 임명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남은 것은 이순신이 바닷가에 서 있습니다. 그 앞에 겨우 12척의 배가 떠 있습니다. 이순신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눈물을 삼킵니다. 12척. 이순신이 장계를 씁니다. 전하, 지금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 죽을 힘을 다해 막아 싸운다면 능히 대적할 방법이 있사옵니다. 비록 우리의 배가 수는 적으나 신이 죽지 않는 한 적은 감히 우리를 얕보지 못할 것이옵니다. 명량해전 1597년 9월 16일 아침 좁은 울돌목 해협 이순신의 판옥선 13척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맞은편에서 외선 133척이 밀려옵니다. 10대 1 상식적으로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한 장수가 외칩니다. 통제사. 적이 너무 많습니다. 어찌하시렵니까? 이순신이 칼을 뽑아듭니다. 돌아보라. 뒤에는 우리의 어머니가 있고 아내가 있고 자식들이 있다. 도망칠 곳은 없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나를 따르라. 조선 수군과 명나라, 수군의 연합함대가 퇴각하는 외선을 포위합니다. 치열한 전투. 불길과 포성. 아비규환. 이순신이 갑판 위에서 직접 지휘합니다. 한 척도 놓치지 마라. 전진. 전진. 그 순간 날아든 탄환 하나가 이순신의 왼쪽 겨드랑이를 관통합니다. 이순신이 비틀거립니다.
아들 이회와 조카 이완이 달려옵니다. 이순신이 쓰러지며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싸움이 급하다.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이순신의 눈이 감깁니다. 이회와 이완이 이순신의 갑옷을 입고 북을 치며 전투를 계속합니다. 병사들은 장군의 죽음을 모른 채 싸웁니다. 외선 200여 척이 격침됩니다. 1598년 11월 19일, 이순신은 마지막 전투에서 승리하고 그 승리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향년 54세. 7년의 전쟁 동안 23전 23승. 단 한 번의 패배도 없이 조선의 바다를 지킨 사나이.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자신의 죽음이 아닌 아직 끝나지 않은 전투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같은 날 류성룡도 북인 세력의 탄핵을 받아 영의정에서 파직됩니다. 외와 화친하려 했다는 누명이었습니다. 바다의 영웅과 육지의 재상이 같은 날에 각각의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류성룡이 관복을 벗고 짐을 꾸립니다. 안동으로 향하는 귀한 길, 류성룡이 말 위에서 뒤를 돌아봅니다. 한양이 멀어집니다. 그때 전령이 달려옵니다. 대감마님! 이순신 통제사가 노량에서 전사하셨다 하옵니다. 류성룡이 말 위에서 굳어집니다. 긴 침묵. 류성룡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류성룡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순신아,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을 잇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둘이서 술 한잔하자 했는데 그 약속 지키지 못하게 되었구나. 류성룡이 편지를 가슴에 안고 눈을 감습니다. 순신아, 내가 바다를 지켰기에 이 나라가 살았고 이 나라가 살았기에 오늘 내가 이 글을 쓸 수 있다. 부디 내 이름이 길이 기억되기를. 그리고 이 나라가 다시는 내 같은 장수를 그토록 외롭게 싸우도록 두지 않기를. 건천동에서 뛰어놀던 두 소년의 모습이 스쳐 지나갑니다. 과거 시험장의 류성룡, 전라좌 수영의 이순신, 한산도의 하객진, 명량의 기적, 노량의 새벽, 그리고 현재 서울 광화문 광장에 우뚝 선 이순신 장군 동상, 경북 안동 함해마을의 류성룡 종택. 1607년 5월 류성룡도 세상을 떠납니다. 향년 66세. 이순신과 류성룡. 한 사람은 칼로, 한 사람은 부두로 나라를 구한 조선 최고의 벗. 이들의 인연은 어린 시절 같은 동네에서 시작된 아주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소한 인연이 나라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류성룡이 이순신을 알아보지 못했다면, 류성룡이 이순신을 청거하지 않았다면 과연 조선은 임진왜란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때로는 한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역사를 바꿉니다. 때로는 한 사람을 믿어주는 마음이 나라를 구합니다.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이순신, 1598년 11월 19일, 미리 징계하여 후한을 경계하라. 류성룡, 징비록. 두 별의 약속, 류성룡과 이순신, 나라를 구한 우정. 이상입니다.